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일단 개강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당연히 맨날 인사말부터가 저희가 대학생 친구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일단 대학생이고, 뭐 몇 년 후에는 이게 직장인 친구들의 네. 이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당장은 아직까지 대학생인데, 지금 저희가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끝난 뒤 지금 딱 9월 1일이 됐는데 네. 바로 개강 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학교를 다녀왔죠. 공교롭게도 또 이제 9월 초가 사실 개강이잖아요. 맞습니다. 딱 9월 1일부터죠. 네. 그렇죠. 월요일이 9월 1일이어서 오늘 또 개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개강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9월 1일이 금요일이라던가 아니면 네. 9월 1일이 주말이라던가 하면은 사실상 개강이 뭐 9월 3일, 9월 2일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필 딱 9월 1일부터가 심지어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그냥 월요일이야.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꽉꽉 들어찹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너무 그냥 시작부터 너무 풀전력으로 달리는 느낌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어젯밤에 네덜란드 그랑프리를 끝났고, 그리고 저희 이벤트도 끝이 났습니다. 저희 이벤트가 이번에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8위 드라이버를 맞춰주시는 게 바로 이 미션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8위는 바로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서,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복잡했어요. 사실 실제 알론소 선수가 8위로 결승선에 통과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드라이버들이 뭐 리타이어도 하고 뭐 페널티도 있고 하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약간 어거지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8위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이벤트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가 보자면은, 이게 뭐 사실 뭐 인스타 댓글 같은 거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뭐 통계로 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 댓글을 하나하나 보면서 몇 명 쓰셨는지 하나하나 다 셌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노가다를 좀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좀 통계를 내보니까 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일단은 최다 득표를 했던, 그러니까 8위로 가장 많이 예상을 해주신 드라이버가 바로 루이스 해밀턴 선수. 죄송합니다. 가장 많은 건 키미 안토넬리 선수였어요. 네.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총 77표. 저희가 팟캐스트 댓글까지 해가지고 총 512개의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중에서 이제 77표가 키미 안토넬리 선수, 그리고 74표가 해밀턴 선수를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와, 15% 가까이 20명의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 가져가 버리는 상황.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위가 바로 이번에 실제로 8위를 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 52표 이렇게 득표를 했고요. 보르툴레트 선수가 35표, 뭐 알본 선수가 38표 이렇게 돼 있었고, 공교롭게도 20명의 드라이버 모두가 전부 한 표씩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표가 가장 없었던 드라이버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랜도 노리스 선수가 2표가 있었고요. 피아스트리 선수도 1표가 있었습니다. 와, 1표요. 그리고 정말 사실 되게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약간 노리스랑 피아스트리랑 다른 결로 적은 득표를 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프랑코 콜라핀토 선수입니다. 프랑코 콜라핀토 선수가 딱 1표를 얻었는데, 이제 이거는 노리스 선수랑 피아스트리 선수가 한두 표를 얻은 거랑 약간 다른 결로 역배를 거셨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너무 뭐라 그럴까요? 8위까지 올라올 리가 없다. 반대로 이제 노리스랑 이제 뭐 피아스트리는 8위까지 떨어질 리가 없다. 이거였을 텐데. 그러네요. 그런 거였던 거고.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도 뭐 22표 이렇게 있었고, 뭐 러셀 선수도 14표 이렇게 있었고, 스트롤 선수도 생각보다 사실 스트롤 선수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습니다. 스트롤 선수가 21표. 근데 스트롤 선수가 이번엔 7위를 하면서 되게 좀 아쉬운, 스트롤 선수를 쓰신 분들은 되게 아슬아슬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저희가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알론소 쓰신 분들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룰렛 돌려서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당첨자 공지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번 주 이내로 연락이 가서 이제 주소랑 연락처를 취합한 다음에 배송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DM창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두 분,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번 레이스부터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바로 인스타그램에 저희 공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 업로드 공지 때마다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소통용으로 이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레이스 때마다 좀 재밌게 떠들 거예요.
제가 사실 원래 레이스를 볼 때 좀 친구들이랑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친구들끼리 하지 말고 같은 팬분들끼리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답장 기능도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이스를 볼 때 딱 볼 때 채널을 들어오셔서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뒷이야기들도 같이 듣고 하면서 이제 레이스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레이스 전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 레이스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레이스 진행 도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재밌게 볼 수 있게 그런 실시간 약간 입중계방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처럼 네. 이제 레이스랑 같이 보실 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들을 그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공지 채널을 들어오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티콘으로 막 답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한테는 발송을 못 하시는데 저한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낸 거에다가 답장을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또 재밌는 것들은 또 다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와서 다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공지 채널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소통 창구죠. 그죠? 커뮤니티 채널로 생각하고 이제 만든 거라 가지고 재밌는 댓글들 이런 거 있으면은 전체한테 공유할 예정이고 하니까 네. 다들 많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이제 열어가지고 했는데 160분이나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이제 쭉쭉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덜란드 그랑프리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랙티스 때부터 한번 보자면은 에스턴 마틴이 뭐 좋은 의미로 또 나쁜 의미로 그런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프랙티스 1에서는 맥라렌 듀오가 당연히 원투를 가져갔는데 그 바로 뒤에 랜스 스트롤 선수가 전체 랩타임 3위 네.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전체 랩타임 4위에 서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 먼저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냥 프랙티스 1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좋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헝가리에서 이 에스턴 마틴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5위를 했고 스트롤 선수가 7위를 하면서 이번 시즌 에스턴 마틴의 최고 성적 이렇게 내고 끝마치고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프랙티스가 끝난 뒤에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페라리하고 에스턴 마틴은 지금 전혀 다른 리그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르클레르 선수가 생각을 하기에 당연히 사실 맥라렌은 이번 시즌 내내 완전히 다른 리그긴 했지만은 그렇죠. 이제 그 맥라렌에 에스턴 마틴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쩌다가 이 에스턴 마틴이 또 일을 내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고 근데 막상 그래놓고 사실 또 프랙티스 2에 가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랜스 스트롤 선수가 굉장히 큰 사고를 내면서 오랜만에 이 포뮬러 1 차량이 이 크레인에 실려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직전 헝가리에 어쨌든 그런 모습도 있었고 르클레르 선수의 그런 언사도 있었기 때문에 프랙티스에서 약간 불운한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실제 레이스에서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요게 전반적인 평가였는데 사실 퀄리파잉 들어가서는 약간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퀄리파잉 그리드부터 살펴보자면 폴 포지션 피아스트리, 이 그리드의 노리스로 이제 맥라렌이 1-2 스타트를 가져갔고요. 3위에 맥스 베르스타펜, 4위가 RB의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4그리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굉장히 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RB가 4위,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가 좀 츠노다 선수가 있어야 될 자리이긴 한데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그곳에 있다? 살짝 굉장히 정말 의외라는 결과가 있었고 5위가 러셀, 6위랑 7위가 르클레르랑 해밀턴, 8위가 로슨. 그래서 RB 두 드라이버가 둘 다 Q3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츠노다의 입지가 사실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 이제 RB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굉장히 좋은 이 레이스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B가 그리드 4번까지 올라오는 건 또 오랜만에 넘어서 처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이고 아마 작년 시즌까지를 통틀어도 이 팀명을 RB로 바꾼 이후로도 이미 거의 아마 최고 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위가 윌리엄스의 사인츠, 그리고 10위가 페르난도 알론소 이렇게 됐고 네. 일단 여기까지 보면 좀 아실 수 있듯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대를 모았던 랜스 스트롤 선수가 Q3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Q3 없는 선수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안토넬리 선수도 없고요. 네. 츠노다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토넬리 선수는 Q2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11그리드 출발을 했고요. 바로 뒤에 츠노다가 12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4강 팀의 드라이버들이 내려와 줬으니까 그 자리를 좀 밑에 있는 팀의 드라이버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바로 하자르와 로슨 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사실 중계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쿠팡 플레이의 윤재수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네. 베르스타펜한테 RB차를 태워주면은 맥라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윤재수 해설위원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견들이 유튜브에 있었다. 자기 이제 유튜브 댓글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 아이작 카자르 선수가 4위, 네. 로스 선수가 8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황을 보면 알비차가 느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그 시즌 중간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제 RB차는 어쨌든 이 유망주를 테스트하는 곳이니까 조금 올라운더 차량을 만드는 대신에 대신 약간 좀 차량의 페이스를 조금 포기하는 측면에 그런 개발 방향성이 좀 있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레드불의 차량은 좀 검증된 드라이버들이 가기 때문에 몰기가 힘들지언정 차를 제대로 몰았을 때 최대한 빠르도록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순수 페이스로만 따져도 딱히 RB의 차량이 지금 레드불의 차량보다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이 이제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포인트가 사실 증명을 해주는 건데 맞습니다. 포인트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퀄리파잉 그리드야말로 사실 포인트는 레이스 안에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퀄리파잉이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한 랩 페이스를 정말 순수하게 측정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이 없이. 차의 속도를 그냥 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정도의 격차 심지어 이 완전 세기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 악마의 재능 베르스타펜 선수랑 이제 막 포뮬러1에 데뷔한 20살 루키인 아이작 카자르 선수가 이렇게 바로 한 그리드 차이로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얼비 차량 자체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되게 사실 큰 부분은 이번에 시즌 레드불의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 개발이 조금 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부터 우리 관심을 좀 모았던 에스턴 마틴의 스트롤 선수는 Q1 첫 랩에 사고가 났어요. Q1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랩에 이 13번 코너에서 네. 이 아웃 인 아웃을 이렇게 하다가 13번 코너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으로 너무 붙으면서 아이고. 이 뒷바퀴 하나가 잔디에 빠지면서 차의 리어 부분이 좀 슬립이 일어났고 네. 그대로 이제 그래브를 뚫고 방호벽을 차량 앞 뒤로 차례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Q1 남은 시간 동안 왜냐면 첫 랩에 사고가 났으니까 남은 세션 내에 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메카닉들이 정말 열심히 고치고 약간 스트롤 선수가 옆으로 나와서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Q1에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하면서 아예 그냥 랩타임 작성을 못했고 아예 최하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조금 안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가 2021년 기존의 베르스타펜의 트랙 레코드를 넘어섰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잔드보르트 서킷의 트랙 레코드는 2021년 베르스타펜이 퀄리파잉 폴 포지션 당시에 기록한 1분 8초 855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피아스트리 선수가 기록한 랩타임이 1분 8초 662로 0.18초 정도를 이제 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번째 그리드로 들어온 랜도 노리스 선수가 이 피아스트리 선수와 0.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리스 선수조차도 사실 트랙 레코드 경신이었는데 근데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정말 100분의 1초 차이로 지고 말았다. 와, 이게 또 그 중요합니다. 이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막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세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퀄리파잉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번에 이 잔드보르트 서킷에 트랙 레코드를 경신을 했는데 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맥라렌의 MCL 39 이 머신이 올라운더 차량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운포스가 강할 때 특히나 더 강한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해 드렸던 게 높은 다운포스 대비 드래그 효율이 좋다. 다운포스를 늘려도 직진성이 보존된다라는 거니까
게다가 심지어 이 차량의 지금 또 강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타이어 관리가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운포스를 높이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에 가해지는 하중이 네. 늘어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이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차량의 장점으로 최대한 상쇄를 하면서 동시에 높은 드래그 효율로 직진성도 최대한 보존하니까 이게 다운포스가 높은 세팅에서는 사실 맥라렌 차가 안 그래도 압도적인데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즌에 좀 앞으로 이런 코너들이 많고 다운포스가 강하게 세팅되는 서킷들에서는 맥라렌에 진짜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운포스와 이제 드래그 효율은 좀 반비례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반비례를 하는데 이제 다른 팀들보다 그 반비례 정도가 좀 약하다. 다운포스를 높였는데도 MCLC 39는 잘 나간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모나코에서도 노리스 선수가 최초로 네. 모나코 트랙 1분 9초대의 벽에 진입을 하면서 트랙 레코드를 작성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야. 모나코도 극도로 다운포스를 늘리는 세팅을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네. 거기서 지금 맥라렌이 정말 F1 차량 중 역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혼자 깨달은 건데 네. 맥라렌이 자꾸 트랙 레코드를 갱신하다 보니까 작년에 베르스타펜이 뭐 이기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듯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냥 맥라렌 이 두 명이 원투 피니시를 하는 게 좀 당연하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트로피를 3위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기도 하고. 네. 사실 대신 반대로 다음 그랑프리가 있는 이제 이탈리아의 몬자 서킷은 F1에서 가장 빠른 서킷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똑같이 정말 직진성이 좀 중요하고 굉장히 빠른 서킷이었던 벨기에의 스파프랑코샹, 여기서 있었던 일이 뭐였냐, 직진성을 최대한 높인 셋업을 가지고 나왔던 이 하스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네. 맥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 이때 당시 하스 선수들도 스프린트에서 포인트를 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맥라렌의 차량이 다운포스가 높을 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운포스가 아닐 때도 유리합니다. 다운포스가 없을 때도 유리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좀 다운포스가 적은 세팅을 하는 레이스들에서 그나마 다른 차들이 좀 비벼볼 만하다라는 거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그랑프리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레이스는 조금 약간 이런 맥라렌과 다른 팀들의 경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너무 이제 맥라렌이 계속 앞에서만 달려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프리뷰 때 또 다음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변을 기대해 볼 만한 그랑프리다. 맞습니다. 실제 레이스에서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보자면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레이스에서 약간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빗방울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빗방울이 조금 있다 이런 드라이버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과정에서는 3그리드에 있었던 베르스타펜 선수가 시작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그리드에 있었던 노리스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미디움 타이어를 쓰고 있었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갑자기 혼자 이제 상위 그리드에서는 혼자 소프트 타이어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애초에 사실 스타트를 좀 강하게 가져갈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근데 당연히 조금 랩이 지나고 나면서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니까 결국 다시 노리스 선수한테 2위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스타트에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는 13그리드로 시작했던 자오보의 보톨레토 선수가 이 스타트 과정에서 휠 스핀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를 제대로 못하면서 첫 그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기도 전에 이 순위가 18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5계단이나 이제 순위가 하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네덜란드 그랑프리 프리뷰 때 여러 개를 뽑으면서 맥라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던 게 세이프티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저희가 추적을 안 하고는 있는데 네. 뭔가 이게 제가 맞출 때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제가 뭔가 프리뷰 때 말했던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제 기억상 아마도 이 헐켄베르크 선수 실버스톤에서 3위 했을 때 네. 제가 그때 실버스톤 프리뷰에서 자오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 성지가 되나요, 점점? 네, 그 직전에 이제 뭐 스페인에서 뭐 6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갔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나중에 좀
좀 네, 봐야겠습니다. 한번 스크랩 해봐야겠네요. 얼마나 이게 적중률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즌이 끝날 때 네.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세이프티카가 어김없이 나왔는데 총 2번의 세이프티카와 그리고 1번의 버추얼 세이프티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은 해밀턴 선수의 사고가 있었는데 23랩째 3번 코너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3번 코너와 13번 코너가 굉장히 뱅킹이 심한 이 좌우 각 크기가 심한 그런 코너들이었는데 네. 이 뱅킹 부분을 돌다가 외곽으로 크게 도는 과정에서 이 혼자 미끄러지면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었냐 하고 보니까 이 비가 내리는 상황이 좀 있었고 트랙이 살짝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해밀턴 선수의 차량이 트랙 옆에 있는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이 된 곳을 밟았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니면 도로를 걷다가도 아실 테지만 이 아스팔트 위에 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코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비가 올 때 거기가 제일 먼저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거기는 왜냐하면 매끈매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을 딱 한 바퀴만 이렇게 닿게 되면서 마치 이제 프랙티스 당시 때 스트롤 선수가 네. 이 사고가 났었던 것처럼 뒤에 한 바퀴만 갑자기 슬립이 나면서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났고 외곽으로 크게 돌다가 아예 방어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세이프티카가 뜬 것도 뜬 거였지만 팀메이트였던 르클레르가 타이어를 교체한 직후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이때 세이프티카가 나고 나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니까 거의 프리스탑을 가져간 반면에 팀메이트였던 르클레르 선수가 여기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간상으로 봤을 때 르클레르 선수가 타이어를 교체하고 거의 한 20초 정도 쓰지 않습니까? 20초 중반대를. 그렇죠. 20대 중반대를 쓰고 나서 나오는과 동시에 거의 3번 코너에서 해밀턴이 사고가 나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 사실 페라리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전략 미스가 아니라 그냥 운이 너무 나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일진이 안 좋았죠. 맞습니다. 이후 4랩이 지난 후에 27랩째에는 로슨과 사인츠 선수가 충돌을 하면서 로슨 선수는 뒷 타이어가 빠지고 사인츠는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이제 둘이 같이 좀 빌빌빌빌 거리면서 결국 다시 피트로 복귀를 해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거의 이미 이때부터 거의 백마커 가까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둘은 좀 사실 포인트를 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로슨하고 사인츠 선수도 지금 Q3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스타팅 그리드가 8그리드, 9그리드였거든요. 네, 잘 달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로슨 선수도 사실 정말 오랜만에 또 포인트,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로슨 선수가 좀 최근에 가끔 꽤나 잘 따는 느낌이었는데 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좀 맞이를 하게 됐고 사인츠 선수 역시도 사실 요즘 윌리엄스가 대부분 이제 알본 선수에게 기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알본 선수가 좀 퀄리파잉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반면에 이번에 좀 사인츠 선수가 살아나나 했는데 불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또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32랩째에는 러셀과 르클레르의 아주 멋진 휠투휠 배틀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1, 2, 3번 코너를 지나면서 정말 둘이 한치 양보도 없을 만큼 완전 휠투휠을 하고 막 바로 다음 코너에 라인 크로스를 시도를 하고 완전 진짜 정말 배틀다운 배틀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근데 이제 너무 치열했던 나머지 서로 둘이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부딪혀버렸습니다. 접촉사고가 아예 부딪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러셀 선수가 자신의 왼쪽 차량 왼쪽 사이드포트 쪽에 좀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 과정을 보자면은 원래는 이제 러셀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서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배틀을 통해서 르클레르 선수가 추월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안토넬리 선수가 따라오는 상황이었는데 러셀 선수 차량이 좀 손상이 돼 있다 보니까 점점점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팀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안토넬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줘라라는 얘기를 러셀한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베테랑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이 팀 약간 퍼스트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안토넬리한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비켜줘라 할 때 비켜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이유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너 차량에 좀 손상이 있고 지금 페이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가 비켜줘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러셀 선수가 맨 처음에 딱 거의 들었을 때는 제가요? 왜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쁘게 잘 비켜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어쨌든 결국 비켜줄 거였던 것 같고 그 러셀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벌써 나이 차이가 몇 개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시즌 퍼포먼스를 보면은 사실 안토넬리를 위해서 비켜준다라는 결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러셀 본인도요. 스스로도 쉽지 않았을 테고 메르세데스 입장에서도 사실 그만큼 러셀의 페이스 저하가 좀 극명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요하니까 또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 사인츠하고 로슨의 배틀 과정에서도 결국 사인츠 선수한테 페널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인츠 선수한테 우리가 5초 페널티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인츠 선수가 제가요? 왜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왔던 중계화면에 이 사인츠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레이스 끝나고 스튜어드들 방문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한 판 뜨러 가겠다. 아니 내가 왜 페널티냐? 야 끝나고 야 이거 가서 얘기 좀 해보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인츠 선수는 좀 그런 로슨 선수와의 이런 배틀 과정에서 있었던 페널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러셀하고 르클레르 선수의 이렇게 배틀이 있은 직후에 러셀 선수가 어쨌든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안토넬리 선수한테 좀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복수를 안토넬리가 르클레르 선수를 담궈버렸습니다. 복수를 해줬어. 이 선배님의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복수죠. 그렇죠. 복수죠. 맞습니다. 52랩째에 이 안토넬리 선수와 르클레르 선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전 랩에 안토넬리 선수가 두 번째 피트스톱을 가져가면서 소프트 타이어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르클레르 선수에 대한 언더컷을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랩에 이때가 이제 52랩째였는데 르클레르 선수가 여기에 대응을 하면서 자기도 바로 피트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프트를 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트레인 출구에서 서로 맞붙게 된 거야. 그래서 1번, 2번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같이 이렇게 좀 배틀을 하다가 3번 코너, 아까 전에 그 해밀턴 선수가 사고가 났었던 똑같은 코너인데 이 뱅킹이 있는 상황에서 르클레르 선수가 바깥으로 도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토넬리 선수가 안쪽으로 도는 상황이었는데 이 뱅킹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돌아도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뱅킹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돌아도 이 다운포스를 그대로 쭉 받으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어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앞뒤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아닌 좌우로 꺾여져 있는 그 부분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 뱅킹 코너는 아웃 인 아웃이 아니라 그냥 아웃으로 달리는 게 보통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가속을 안 늦춰도 되니까. 굳이 아웃 인 아웃을 하면은 너무 안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배틀을 했을 때 안토넬리 선수가 안쪽이었고 르클레르 선수가 바깥쪽으로 도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안토넬리 선수가 충분히 속도를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코스를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못하면서 코너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웃코스에서 둘이 같이 맞닥뜨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안토넬리 선수가 이제 르클레르 선수의 차량 옆면을 이제 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르클레르 선수가 여기서 또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희미한 기억 속에서는 그 르클레르 선수도 페인트 부분을 좀 밟으면서 슬립이 났던 것 같진 않나요? 아닙니다. 르클레르 선수는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일단 슬립이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추돌 자체에서만. 바깥쪽으로 도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차량에 스냅이 걸리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었고, 특히나 이제 뭐 방금 소프트를 르클레르 선수는 이제 바꾸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 무리해서 막 이렇게 배틀을 하려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토넬리 선수는 이미 한 랩을 달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 타이어 열 관리를 조금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고, 방금 르클레르 선수는 이제 피트레인 출구를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게 속도를 대놓고 올리기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 안토넬리가 너무 밀어붙였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르클레르 선수하고 안토넬리 선수의 충돌에 대해서는 안토넬리 선수한테 일방적으로 10초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페널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초 페널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토넬리 선수가 레이스가 끝난 뒤에 이 페라리 패독을 방문을 했다라고 해요. 르클레르 쪽도 그렇고 이 페라리 전체한테 조금 사과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페라리의 팀 본부를 잠깐 방문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또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사인츠처럼 한번 뒤집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토넬리가 그럴 감량은 없죠. 심지어 그쪽에 르클레르랑 해밀턴이 있는데 자기랑 비벼볼 수 있을 만한 러셀이 가도 조금 이 약간 다리가 떨릴 만한 그런 그 경력자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르클레르 선수는 그래도 이제 추 인터뷰에서 안토넬리 선수를 조금 감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베인베입니다. 르클레르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안토넬리 선수가 너무 이 코너에서 낙관적으로 옵티미스틱하게 생각을 했다. 뱅킹 코너를 이제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코스를 찌를 거면은 좀 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너무 자신의 페이스랑 뭐 너무 이제 자신의 타이어를 믿었다라는 거죠. 생각을 짧게 했다는 말을 그렇게 젠틀하게 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얘기를 보냐면 사고의 원인은 키미가 3번 코너 안쪽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공격적이어야 하고 실수는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르클레르 선수는 그 이후에도 어쨌든 아쉬움을 좀 전했는데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다. 첫 세이프티카 상황, 그러니까 이 해밀턴 선수의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시간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순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달리려고 했고 자신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던 참이었지만 뭐 그냥 운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럭키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랜도 노리스 선수가 65랩째에 끝까지 2위를 지키던 노리스 선수가 엔진 문제로 리타이어하게 되면서 마지막 리타이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또 득을 본 드라이버가 있죠. 맞습니다. 이때 이제 랜도 노리스 선수가 2위로 달리다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제 모든 밑에 있던 드라이버들의 순위가 하나씩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레이스 내내 4위를 지켰던 바로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생애 첫 포디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 계속 4위에 짱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자르가 싶었는데 마지막에도 맞습니다. 또 운이 따라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순위를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자면 1위가 피아스트리,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 통산 9번째 우승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홈팬들 앞에서 2위를 기록하며 또 포디움 앞에 섰습니다. 하자르 선수가 3위로 들어오면서 포디움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4위가 러셀 선수, 네. 5위가 알본, 6위가 베어만, 7, 8위가 스트롤과 알론소, 9위에 레드불의 츠노다, 그리고 10위에 오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밑으로 보자면은 11위가 콜라핀토 선수가 들어왔고 네. 12위에 로슨, 13위에 사인츠, 14, 15위에 헐켄베르크와 보르툴레트, 16위에 안토넬리 선수. 근데 이거 안토넬리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위, 한 9위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토넬리 선수가 8위인지 9위인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앞에 있었던 페널티 때문에 반영이 되면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17위에 가슬리, 그리고 리타이어가 르클레르, 해밀턴, 그리고 노리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자르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좋았던 드라이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당연히 하자르 선수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제 퀄리파잉에서 4그리드로 출발을 하면서 스타트 후에는 러셀, 그리고 중반에는 또 르클레르의 거센 추격에도 4위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방어를 계속 이렇게 선보였고 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운도 따라주면서 레이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2등으로 달리던 노리스 선수가 리타이어하면서 자신의 생애 첫 포디움을 가져가게 되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셀레브레이션을 하다가 네. 이 트로피를 깼어요. 그 트로피 내려놓는 순간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트로피를 땅바닥에 딱 내리고 다시 올렸는데 이 가운데가 뽁 하고 깨졌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트로피가 약간 도자기 재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한번 깨먹었으면은 네. 다시 좀 제작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첫 번째 우승인데 좀 트로피를 집으로 들고 가기 굉장히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뭐 사실 들고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잘 간수를 했어야지.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트로피 깨지는 순간까지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나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살포시 들었는데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피트 크루들이랑 막 이렇게 막 산페인 터트리고 하는 그 단체 사진 찍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살살 내려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트로피 자체가 가운데가 되게 얇잖아. 그렇죠. 딱 잡는 부분이. 목 부분이 있죠. 그렇게 세게 내려놓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조심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아이작 하자르 선수였으면 그 정도 이제 도자기였으면 그냥 두 손으로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굳이 내려놓으려는 시도를 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꽤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그 레드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거 그 사진을 찍을 때 모든 피트크루들도 그랬고 이 아이작 하자르 선수도 한쪽 손에는 레드불 음료수 캔을 들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트로피를 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짐작을 좀 할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했습니다. 도자기 재질이라서 어쨌든 다시 제작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다시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줘야죠.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집 가서 뭐 강력 접착제로 붙일 거야? 그렇습니다. 노리스면은 사실 뭐 제가 붙일게요 하는데 하자르면은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리스 선수 어차피 트로피가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하자르 선수가 이 퀄리파잉에서 또 4그리드로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레이스에서 포디움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네. 약간 운이 따라주기도 했지만 운도 실력이죠. 결국 그 자리를 계속 4위를 끝까지 지킨 게 결국 실력이지 않습니까? 아무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과연 내년 레드불 시트 하자르가 올라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레이스가 끝나고 난 뒤 인터뷰에서 기자분이 베르스타펜하고 아이작 하자르한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포디움 결과로 아이작 하자르가 언젠가 레드불에 합류하게 된다면 팀 내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네.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그냥 웃으면서 약간 좀 장난을 쳤습니다. 그냥 끔찍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장난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아이작 하자르 선수도 물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직접 말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막스 옆에 서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딱 했을 때 네. 제가 이걸 계기로 삼아서 이제 정말 내년 레드불 시트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노다가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앰비셔스한 그런 야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실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아이작 하자르 선수는 레드불로 올라가지를 원치 않는 것 같다. 약간 요런 말을 했었고,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인터뷰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츠노다랑 같이 뛰어봐서 아는데 츠노다가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버다. 그렇습니다. 근데 츠노다가 레드불에 가서 저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봤을 때 내가 올라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 과연 레드불의 시트에 대한 그런 이슈도 이번 레이스가 정말 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뭐 이런 결과를 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도 마지막 20렙 정도를 남겨두기 전까지는 그냥 최대한 포인트를 많이 따자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제 레이스 초반부에 러셀하고 르클레르의 공격이 굉장히 매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마지막 20렙 정도를 앞두고 그때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앞에서 피아스트리, 노리스, 베르스타펜 셋 중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포디움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쯤에야 들었고, 실제로 노리스 선수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들었을 때 내가 포디움에 오르겠다라는 걸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그 옹골 찬 느낌이 있습니다. 하자르 선수. 뭔가 막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엄청 젠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끈을 길게 이어가는 그런 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하자르 선수가 좀 포디움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 네. 일단 좋았던 드라이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승을 한 피아스트리 선수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사실 최근 이 맥라렌 내 기세를 봤을 때는 노리스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네. 캐나다 그랑프리가 10라운드였는데 이제 10라운드 이때 당시에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이 노리스 선수가 팀메이트간 경쟁을 하다가 혼자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이때 캐나다 그랑프리가 끝나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198포인트 그리고 노리스 선수가 176포인트로 22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었다가 이후 헝가리 그랑프리까지 4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이 격차를 9점 차이까지 좁혔었거든요. 그래서 노리스 선수가 사실 점점점 따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여름방학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에 노리스 선수가 좀 리타이어를 하게 되고 피아스트리 선수는 자신의 진가를 정말 제대로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간 점검에서 얘기를 드렸던 게 뭐였냐면, 맥라렌 이야기를 할 때 안정성 면에서는 약간 좀 더 피아스트리가 침착하고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든다. 반대로 순수 스피드에서는 굉장히 노리스가 약간 한 수 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렇지만 그 위아래가 좀 크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약간 피아스트리 선수는 조금 조용한 암살자 같은 느낌이고 노리스 선수는 굉장히 좀 전투광, 버서커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이번에 리타이어는 노리스 선수가 좀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운한 결과였지만, 어쨌든 피아스트리 선수는 속도와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에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며 레이스 내내 선두를 지켰고, 실제로 퀄리파잉에서도 0.012초 차이로 팀메이트인 노리스 선수를 압도를 하면서 주말 내내 사실상 완벽한 우승자로 좀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도 완벽했고 드라이버도 완벽했고
운전도 완벽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 9번째 우승을 가져갔는데 이로써 자신의 지금 현재 매니저를 지금 포뮬러 1 데뷔부터 같이 함께하고 있는 마크 웨버, 이분이 2009년부터 2013년 요 정도까지 이제 포뮬러 1 드라이버로 실제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네. 이 마크 웨버의 통산 우승 횟수가 9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매니저와 이 통산 우승 횟수를 좀 나란히 했다. 이런 또 기록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 실제로 뭐 기자들이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이제 F1에서 9승을 기록했는데 당신의 매니저인 마크 웨버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크 웨버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피아스트리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 내내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F1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신에게 많이 알려주었고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들도 하나하나 많이 던져주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제 또 마크 웨버가 곁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우승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매니저 짱이다. 아마 어쨌든 이번 시즌 안에 좀 넘어설 예정이겠죠. 뭐 이대로만 간다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레이스 동안 뭐 당연히 1승은 하겠지. 1승만 하면 오히려 놀랄 것 같아요. 앞으로 9번의 레이스 동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좀 좋았던 드라이버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러셀 선수를 좀 개인적으로 뽑았는데 팬심? 팬심이라기보다는 이 러셀 선수가 네. 4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안토넬리 선수가 페널티로 인해서 노포인트를 기록하는 동안 르클레르 선수하고 해밀턴 선수가 둘 다 리타이어를 하면서 2위 싸움에서 지금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드라이버 중 유일하게 포인트를 딴 게 러셀 선수예요.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러셀 선수가 그 사이드 포트가 손상된 그 상태로 떨어지는 차의 페이스의 상태로 최대한 페이스를 이게 붙들고 있으면서 레이스 끝까지 좀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고 그 덕분에 결국 4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팀에게 정말 큰 포인트를 안겨다 줌과 동시에 네. 2위 싸움에서 페라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을 또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이스 중반부에서는 자신의 세컨드 드라이버인 키미 안토넬리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좀 약간 굴욕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굉장히 좀 나만의 승자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주말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달렸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딱 한 선수만 또 좋았던 선수를 뽑아보자면 네. 올리버 베어만 선수입니다. 아까 이름이 불렸을 때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 올리버 베어만 선수의 최고 성적이고요.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타트 때 미디엄 타이어로 시작을 했는데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하드 타이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첫 번째 사고, 그러니까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23랩째에 사고를 내면서 세이프티카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거는 하드 타이어로 출발한 베어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엄 타이어를 끼고 시작한 드라이버들에게 조금 저렴한 피트스탑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하드 타이어로 달린 선수들한테는 23랩만 쓰고 하드를 포기하기는 살짝 애매한데 약간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베어만 선수는 그때 이 해밀턴 선수의 세이프티카 때 그때 피트스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순위를 좀 그대로 올렸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쭉 버티다가 나중에 또 세이프티카 다시 떴을 때 그때 좀 저렴한 스탑을 가져가면서 그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올렸던 순위를 그대로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줬어요. 게다가 이제 또 오콘 선수가 10위로 들어오면서 하스도 이번에 더블 포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은 주말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쉬운 드라이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노리스 선수가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리스 선수가 이번 잔드포르트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사실 토요일에 퀄리파잉에서는 정말 0.01초 차이로 폴 포지션을 놓치고 일요일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죠. 물론 스타트에서는 이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조금 내주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순위를 회복을 했었고 이후로 사실 피아스트리가 계속 1위를 지키는 동안 이후로도 계속 2위를 뒤에서 바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 차량 결함이라는 굉장히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사실 그러면 챔피언십 경쟁이 있어서 지금 원래 9포인트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노리스 선수가 아예 포인트를 추가를 하지 못하면서 이번 한 레이스 동안 서로 25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스노우볼로 굴러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9번의 레이스에서 노리스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즌이 끝났을 때 만약에 정말 노리스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놓치게 된다면 정말 이 레이스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사실 캐나다에서 리타이어를 했을 때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캐나다 이후 1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좀 기세를 몰고 가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추격을 보였거든요. 피아스트리한테. 네. 어쨌든 이번 레이스에 바로 25점의 격차가 생겨버리는 바람에 이제 격차가 34점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9번의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정말 완벽한 레이스를 펼쳐야 되지만 사실 노리스의 약간 일관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남은 9번의 레이스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낸다라는 게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는 일인 것 같고요. 이 정말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할 수 있는 게 이 드라이버 인생에서 정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렇죠. 정말 이번 리타이어가 노리스 선수에게는 정말 인생에 두고두고 남을 정말 후회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해서 이게 또 나비 효과로 그 컨스트럭터 총 시즌 점수 1000점에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사실상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남은 이제 10개 레이스에서 34점 이상을 잃지 않는다면 가능했던 기록인데 그게 네. 이미 이번 리타이어로 인해서 18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시즌 컨스트럭터 1000점은 조금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살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맥라렌의 팀 보스인 안드레아 스텔라 감독은 언더독의 위치가 오히려 노리스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어쨌든 약간 달래기성 멘트라고 저는 보이고요. 네. 사실 정말 시즌 막판에 가서는 정말 이 레이스를 분기점으로 모든 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맥라렌은 조금 우울한 주말을 보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맥라렌보다는 가장 우울한 것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이쪽을 제외하고는 우울하다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자, 6, 7번 그리드에서 시작한 페라리는 사실 이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바랬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거의 최악의 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밀턴의 사고는 해밀턴 자체로도 불운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전에 바로 피트스탑을 진행한 팀메이트였던 르클레르한테 시간 손해를 굉장히 많이 안겨주게 되었고 게다가 그 이후 르클레르 선수의 사고 역시 굉장히 전적으로 안토넬리의 책임이었고 르클레르의 잘못은 아니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피트레인 출구에서 나왔을 때 그 정도로 조금 타이어 온도가 잘 안 만들어졌으면은 조금 그런 배틀을 감수하느니 안토넬리 선수를 그냥 보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너무 엇갈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안토넬리 선수가 잘못한 게 맞는 거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야 네가 왜 자리 안 비켜줬어 이런 거는 약간 뭐 누구한테 맞고 온 사람한테 너 그거 왜 맞아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뭐 약간 엇갈린 것 같고요. 뭐 어뢰나 다름없었죠. 맞습니다. 이게 또 헝가로링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헝가로링이 아니죠. 레드불링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레드불링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토넬리 선수가 베르스타펜 선수를 박아버렸죠. 그때도 이제 인코스로 찌르다가 휠락이 걸려버리면서 둘이 같이 더블 리타이어를 하게 됐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더블 리타이어였지만 이번에는 르클레르 선수를 일방적으로 리타이어를 시킨 다음에 본인은 또 트랙에 남았어요. 물론 포인트를 따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안토넬리 선수 사실 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은 불운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토넬리 선수가 어쨌든 르클레르 선수를 리타이어 시킨 다음에 트랙에 남고서 한 8, 9위로 계속 이렇게 달리고 7위로도 달리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페널티가 있는 상황에서 뒤 차량들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노려볼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65랩째 한 레이스를 6랩 남겨놓고 노리스 선수가 사고를 내면서 세이프티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차량들의 간격이 싹 다 좁혀지면서 이 페널티가 원래라면 한 2-3계단만 밑으로 내려갈 게 한 번에 거의 한 8계단을 확 내려버렸어. 마지막에 만약에 노리스 선수의 리타이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좀 포인트권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불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노리스 선수의 리타이어가 불러온 약간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안토넬리 선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전에 그 르클레르 선수와의 사고로 인해서 10초 페널티가 있음과 동시에 피트레인에서 과속이 있으면서 총 페널티가 15초가 됐어요. 아이고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페널티가 이번 레이스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아쉬운 컨스트럭터라고 한다면 자우버입니다. 중위권의 많은 팀들이 포인트를 획득하는 동안 자우버는 이번 레이스에서 노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에스턴 마틴도 더블 포인트, RB는 이제 어쨌든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포인트를 얻었고, 네. 하스도 더블 포인트, 윌리엄스도 알본 선수가 5위 이렇게 하는 동안 이제 중위권에서 유일하게 알핀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포인트를 못 딴 컨스트럭터가 바로 자우버입니다. 사우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컨스트럭터 순위에 있어서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컨스트럭터 순위를 이제 보자면은 맥라렌, 뭐 페라리, 메르세데스 이거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격차로 보자면은 페라리가 이 직전까지 메르세데스와의 격차가 24포인트였는데 이번에 두 명 다 리타이어를 하면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사이 격차가 1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네. 그 밑에 보자면은 또 윌리엄스가 80포인트로 5위, 6위가 에스턴 마틴으로 62포인트, 7위가 RB로 60포인트, 그리고 자우버가 51포인트로 8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우버가 51포인트였고요. 에스턴 마틴이 52포인트로 한 포인트 차이였고, 네. 그리고 그 밑에가 RB, 그러니까 RB가 8위로 이 45포인트가 있으면서 자우버랑 6포인트나 차이가 났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15포인트를 벌어다 주면서 지금 자우버는 포인트를 못 얻을 동안 순위가 바뀜과 동시에 이제 9포인트나 격차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5위 윌리엄스 80, 네. 에스턴 마틴이 6위로 62포인트, 얼비가 7위로 60포인트, 그리고 자우버가 8위로 51포인트, 밑에 하스가 9위로 44포인트입니다. 아하. 9위 하스가 이번에 6위 그리고 10위로 9점을 추가를 하면서 중위권 경쟁에 다시 복귀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얼비하고 에스턴 마틴 역시 뭐 얼비는 아이작 하자르 선수의 포디움,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더블 포인트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중위권에서 또다시 좀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윌리엄스 역시 5위로 알본이 들어오면서 약간 4강 1중 5약 같은 체제에서 네. 여전히 어쨌든 윌리엄스는 그 밑에 있는 5개의 팀들보다는 살짝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우버가 노포인트로 남으면서 순위가 하락함과 동시에 이 순위가 바뀐 이 얼비랑의 격차도 굉장히 바로 크게 만들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버 챔피언십도 보자면은 뭐 크게 뭐 바뀐 건 없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와 노리스 선수의 격차 이거를 좀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기존에 9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34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피아스트리 선수가 309포인트고 네. 노리스 선수가 2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하다, 앞으로 시즌이 거의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또 피아스트리 선수가 언제 리타이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 이번 시즌 내내 퍼포먼스를 봤을 때 뭐 굉장히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밌는 거는 알본 선수가 이번에 5위로 들어오면서 10점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7위인 안토넬리 선수와 포인트 동률이 됐습니다. 7위인 안토넬리 선수가 64포인트, 8위인 알본 선수가 64포인트로 동률인데, 안토넬리 선수가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최종 순위 3위, 그러니까 최종 순위가 가장 높았던 적이 있는 드라이버가 이제 이런 경우 우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안토넬리 선수가 아직까지 순위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알본 선수가 이제 4강 드라이버를 아예 거의 노크를 두드리다 못해 문을 오호. 열어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문만 열었어요.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이번에 15포인트를 추가를 하면서 탑 10 드라이버에 입성을 합니다. 와. 그러면서도 9위인 헐켄베르크 선수와 포인트가 동률입니다. 여기도 헐켄베르크 선수가 37포인트, 그리고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37포인트, 이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안토넬리랑 알본도 7, 8위에서 포인트 동률, 밑에 있는 9위랑 10위에 헐켄베르크와 하자르도 37포인트로 포인트 동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지각 변동급이 아니라 그냥 막 화산들이 막 터지면서 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레이스에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자르 선수는 헐켄베르크를 넘고 드라이버 챔피언십 9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알본 선수도 게다가 만약에 다음 레이스에서 좀만 잘하면은 안토넬리 선수를 넘어 7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이번 레이스 이후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가 좀 굉장히 좀 레이스 자체도 굉장히 좀 혼전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레이스가 끝난 뒤의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준비한 네덜란드 그랑프리 리뷰는 이렇게 좀 모든 이야기를 맞춰보았고, 네.
별개로 또 제 사랑니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계세요. 오. 인스타 DM으로 사랑니 네.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랑니요. 얘기를 하시던데 사랑니 지금 뽐지 한 2주 차, 2주 딱 2주가 됐네요. 거의 딱 2주가 됐고 이제 네. 13일입니다. 왜냐면 저번 주 화요일 날 뺐고 저희가 지금 녹음을 월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요즘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아래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정말 힘들고 오늘은 또 제가 대학 후배 중에 한 명이 오늘 또 사랑니를 뽑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또 열심히 골려주고 왔습니다. 정말 아프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사랑니가 완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감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뭐 직전 방송들보다는 조금 좀 발음이 괜찮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도 물론입니다. 조금 끝나고 나서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약간 쫓기는 입장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방금도 여러 번 제가 말하면서 약간 좀 말을 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걸 저희가 항상 편집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간 통증이 있는 상태지만 말하는데 지장은 이제 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남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가 있었을 때 좀 뽑는 걸 추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면은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휴가를 나와서 뽑고 복귀를 한다던가 라고 한다면 안에서는 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군 복무 시절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회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정말 많은 병사들이 그 정말 유명한 그 명의 선생님께 가서 사랑니를 뽑다 보니까 네. 이 사랑니를 뽑고 오면은 구부 열애를 시켜줬었습니다. 아오. 그러니까 왜냐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니를 뽑으면 이게 걷기도 힘들거든요. 거기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의 부대도 그 정도로 유도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좀 그런 점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시는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사담으로 저는 오늘 예비군이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군복을 입으니까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학생 예비군 가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 작년에 전역하고 한 번도 예비군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올해 1년 차입니다. 올해 처음 가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된다? 이걸 들으시는 예비군 선배님들께서는 뭐길래 예비군이 기대가 된다 그러지 싶겠지만 저는 지금 예비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군복을 입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의미가 있다. 좀 옛날 군 생활이 좀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오늘 네덜란드 그랑프리 리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럼 다음 이탈리아 그랑프리 프리뷰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